자, 5번 볼까요? 자, 자료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체 반응의 법칙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체 반응의 법칙을 우리가 타과목 선생님들은 모르실까봐, 화학이 아닌 선생님들 모를까봐 제가 문제 위에다가 또 이제 힌트로서 드렸죠. 그거를 알면 마지막 그 질문에서 점이 3개잖아요. 점 2개네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걸 쓸 수 있게끔 제가 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이제 지난 시간에 과학적 방법에 대한 걸 다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네,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려웠죠?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문을 좀 분석해야 돼서 보겠습니다. 만약 중학생들이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실험해보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부피 2개 산소 그리고 산소 한 부피가 반응해서 두 부피의 물기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물기체는 수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림 1번을 보시면 그 2개 박스, 1개 박스가 이제 만나서 2개 박스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답하래요. 그랬더니 예비교사가 기체의 부피와 입자수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학생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교수님이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안에 같은 입자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죠. 동일 부피 안에는 동일 입자수가 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그 온도와 압력이 같다는 건 전제죠. 전제고 동일 부피 안에 동일 입자수가 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입자수가 들어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만약 수소기체 2부피에 수소 원자 2개가 있고 산소기체 1부피에 산소 원자가 1개 있다면 그림 1과 같이 물이 만들어질 때 산소 원자는 반으로 쪼개져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물에 보시면 산소가 반으로 쪼개진 그림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쪼개져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원자는 반으로, 이 산소 원자가 반으로 쪼개져 있는 그림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자는 절대 쪼개지지 않은 가장 작은 기본 단위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소기체 2부피에 수소 원자 4개가 있고 2개씩 짝지어져 있고 산소기체도 산소 원자가 2개씩 짝지어져 있다고 가정한대요. 이원자 분자설이죠. 2개씩 H2O2 이렇게 2개씩 공기 중에는 2개씩 붙어 있다 이 얘기죠. 이거를 가정한대요. 또 가정했죠. 가정해서 생성물인 물기체는 4개의 수소 원자와 2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한 이렇게 이 H2O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적절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학생들이 그러겠죠. 입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거 온도 압력과 그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죠. 동일 부피에 동일 입자수가 있다는 건 그건 어떻게 아냐.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정말로 많은 과학자들이 실험 관찰을 통해 사실이라는 걸 증명했나요? 라고 이제 묻겠죠, 아이들이. 진짜 궁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그쵸? 저는 진짜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것도 용기 나지 않고 당연한 거야? 이러실까봐. 저도 약간 좀 소심한 학생이었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진짜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지? 라는 생각. 이제 오늘 그거를 이제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자, 지도 교수님이 그럽니다. 자, 어떤 과학 지식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의 상상력의 한물입니다. 이전의 성공적인 설명을 새로운 상황에서 빌려와 적용하여 임시적인 설명 지식을 생성하는 정신적 과정이죠. 임시적인 설명 지식은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과 비슷한 과거 경험으로부터 가져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철학적인 얘기를 막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 문제를 일단은 딱 풀어야 되려고 자 이제 뭐 지금 똑같은 상태예요. 자, 여러분 화학 선생님이나 여러분들 똑같아요. 자, 뭐 이 화학사를 모르면 똑같아요. 밑줄 친 기억에 이전의 성공적인 법칙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전의 성공적인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을 2가지 자료에 찾아 쓰래요. 그럼 왠지 느낌상 어딜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예비교사의 마지막 멘트일 것 같지 않습니까? 2개가 너무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쓰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쓰신 분들, 이렇게 쓰신 거를, 이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를 아실 거예요. 이게 정답 처리했을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확실히 이거를 화학사를 알고 계신 분이라면 정답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2번째 점, 밑줄 친 기억과 관련된 과학적 방법을 쓰고 그것을 활용하여 예비교사가 기체 반응 법칙과 관련된 수업을 설계할 때 그 과학적 방법의 첫 단계, 이게 첫 단계를 쓰래요. 몇 단계 중에 첫 단계란 말도 없어요. 그냥 첫 단계를 쓰래요. 당황스럽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여러분 왠지 느낌상 이거 마지막 지도교사의 멘트 귀납법, 연역법, 가설연역법, 기출법 중에 뭘 것 같습니까? 느낌상 찍어보세요. 그쵸? 이 말하는 게 가져와서 빌려와서 비슷한 상황에서 빌려와서 설명해내는 거예요. 임시적인 설명 지식을
만든다고 했죠. 그렇죠. 끝에서 세 번째 줄에 임시적인 설명 지식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가져오는 거다. 누가 봐도 기추라는 정의를 여기 써주셨어요. 그럼 이제 기추법이라는 걸 잘 몰라도 이거 기추법인가 보다라고 써셨겠죠? 그럼 기추법의 단계는 세 단계일까요? 네 단계일까요? 보통 이제 세 단계예요. 세 단계. 자, 연역법도 그렇고 세 단계입니다. 자, 기출법의 세 단계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기출법은 어떤 현상에 대한 정의를 보자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걸 설명해내기 위해 왜 그런지 설명해내기 위해 이와 비슷한 과거의 경험에서 동정한 다음에 가장 베스트한 걸 차용해 와서 얘에 대한 설명 체계를 만든 다예요. 그럼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어떤 현상을 제시하고 왜 그럴까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첫 단계라고 하니까 어디서 끊어야 될지 감이 안 오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출을 분석하다 보면 예전에 물리 문제에서 자석 클립 가지고 하는 실험 문제가 나왔고 여기서도 기출법을 스텝을 나눠서 처음에 나한테 이렇게 제안하고 그다음 이렇게 제안하고 그래서 설명책이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스텝을 블랭크를 확 둔 적이 있어요. 그 기출을 풀었던 분들은 기출법이라면 세 스텝이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알 수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현상을 제시하고 왜 그런지 인과적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스텝은 뭘까요? 이게 지금 학교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학교 수업이라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면 수업을 한다, 수업 설계를 한다 그러죠. 그럼 아이들한테 내가 이 현상에 대한 설명 체계를 아이들이 끌어내기를 원해요. 그럼 이 비슷한 현상을 줘야 되는데 보통 학교 수업에선 이게 실험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실험 체계니까 이 현상을 비슷한 상황으로 모형화해 놓은 혹은 적용 가능한 이 현상에 대한 걸 적용 가능한 실험 체계를 선생님이 설계를 해놨겠죠. 그러면 이 현상의 이 부분은 이 실험에서 이거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험에 대한 결론을 얻으면 얘하고 비교해서 얘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 있지라고 이제 수업이 들어오는 게 기출법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스텝이 이 현상을 주고 왜 그럴까 인과적으로 제시하면 두 번째 스텝은 내가 준 실험이든 뭐가 됐든 간에 자료에 대한 걸 어떻게 똑같은지 어느 부분이 일치하는지 대조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가 이러니까 애들이 마지막으로 실험 체계를 설정한다까지 오면 세 번째 스텝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 1단계 기출법의 1단계 현상 제시 그리고 인과적 질문 제시입니다. 과거 경험을 동정하고 차용하는 데까지 그 과정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이 이제 멘트로 바꾸자면 그 물리 같은 경우는 되게 구체적이거든요. 어떤 현상에 대한 그 실험을 체계를 주면 이 자석은 뭐에 해당하고 이 못은 이 현상이 뭐에 해당하니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상황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스텝은 현 상황에 대한 최선의 설명 체계를 제시하는 것. 제시. 현 상황에 대한 최선의 설명 체계 제시.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스텝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점부터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체반응 법칙과 관련된 수업을 설계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기체반응 법칙을 우리가 타 선생님들 모르실까 봐 제가 정의를 드렸듯이 화학반응이 기체 시에 일어날 때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반응하는 기체와 상승되는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 정수비가 성립한다. 그럼 정수비가 성립하는 상황을 주고 자, 왜 그럴까라는 질문, 인과적인 질문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또 문제에서 보시면 첫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료에서 찾아서 수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나온 지문 중에 이 기체반응 법칙에 해당하는 부분은 두 번째 지도 교수님이 보시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2부피의 수소기체와 1부피의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2부피의 물기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만들어진다라는 진술이 여기 있죠. 이게 이제 기체반응의 법칙에 대한 부분을 고스란히 정의와 관련돼서 이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이 현상을 제시하고 이제 기출법으로 바꾸자면 왜 그럴까라고 이제 인과적 질문을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면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과학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한번 볼게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 수소가스와 산소, 그 아래 글 볼게요. 긴 글. 수소가스와 산소가스를 반응시켜 물이 될 때 그 두 가스의 부피비는 아주 간단하게 딱
2대1로 나옵니다. 또 수증기인 기체 상태로 물이 생성될 때 소모된 산소 부피의 2배만큼 생성되죠. 즉 수소산소 물이 2대1대2. 직관적으로 그 부피 비해서 분자식을 읽었어요. 누가? 아보가드로가. 직관적으로. 그냥 우리 이거는 이게 산소, 수소 이렇게 산소 두 부피, 그다음에 아니 수소, 그다음에 산소, 그리고 만나서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두 부피. 이건 이제 실험을 통해 눈으로 확인 가능한 거죠. 소모되고 생성된 부피니까 이걸 보고 직관적으로 이제 물이 여기 생성됐으니까 물이 그러면 얘가 두 개고 얘가 하나니까 이거일 거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이 눈은 분자식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냥 직관적으로 상상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상상하려면 뭘 가정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 부피에는 동일 입자가 있다는 가정을 해야만 이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부피에 그 각각의 이 기체 입자수가 원자수가 다 다르다면 아예 처음부터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아예 이 화학 물질에 대한 반응 같은 걸 아예 이제 화학자들은 분석할 기본이 안 되죠. 그래서 동일 부피에는 동일 입자수가 있다라는 걸 그냥 가정한 거예요. 그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는 건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가정했을 때 이 가정을 해야만 이렇게 쓰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H2O라고 가정을 한 거죠. 자, 아보가드로는 아마 어떤 기체건 부피가 2배면 거기 들어있는 입자수도 2배일 거다. 즉 모든 기체 부피 내에는 가치수 입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가정한 상태, 동일 부피에는 동일 입자수가 있을 거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착상을 한 거예요. H2O일 거라고. 결국에는 근데 이게 폐기가 돼요. 왜요? 이게 H2O가 폐기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보시면 거기 써 있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기 맨 처음에 그림 1과 같은 그림 이게 폐기됐다는 뜻이에요. 수소 2개랑 산소 하나가 모여서 물이 이렇게 처음 그림 맨 첫 장 그림 1이죠. 수소 박스에 하나씩 그 다음에 산소 하나 그다음 물이 이렇게 둘이 만난 거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문제에서 아이가 말했던 그냥 E, H 그리고 여기 하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해서 물이 만들어진 거다. 이 식을 맨 처음에 썼었어요. 근데 이렇게 쓰니까 이제 여기서 말했던 산소 원자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착상했던 게 이제 이 공기 중에는 이렇게 분자의 형태, 지금은 이제 알고 있죠. 그냥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분자 형태로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분자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것도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이게 원자가 쪼개지면 안 되니까 원자가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눈에 본 적이 없고 지금은 사실 현재 지식으로는 또 쿼크만 이렇게 쪼개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쨌든 또 가정을 하는 거죠.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두 번째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원자로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아보가드로가 동일 부피 안에 동일 입자수가 있으니까 물의 화학식은 이거야 라는 것 하나와 물에 대한 설명을 한 것 하나와 분자식을 두 번째는 원자는 쪼개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림 일과 같이 쓰면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야만 하는 거야 라고 물의 화학 반응식을 설명한 것 첫 번째 설명, 두 번째 설명을 했는데 아보가드로가 두 개 한 개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전혀 아주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 눈으로 볼 수가 없고요. 그때까지는 정전기학이 발달해서 얘는 양전하를 띠고 얘는 음전하를 띠는데 아니 양전하를 띈 애들끼리 어떻게 이렇게 공기 중에 둘이 붙어 있어?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니 하나만 왜 2개씩만 붙어? 왜 3개씩은 안 되고 왜 4개씩은 안 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오히려 어떤 그 과학사가 있냐면 그 아래 보시면 봐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식이 등장했죠. 아보가드로의 이원자 분자설, 산소가 깨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처음부터 산소와 수소가 같은 원자 2개씩 붙어 있는 이원자 분자로 형성됐을 거로 가정하는 거예요. 이원자 분자설을 사실 이거는 원자는 깨지지 않는다는 것과 이원자 분자설이라는 걸 공기 중에 2개씩 붙어 있을 거라는 걸 가정한 상태에서 이제 낸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당시 이원자 분자로 형성된다는 직접적인 증거 없어요.
그렇죠? 양전하들끼리 어떻게 붙어? 지금은 이제 공유결합 뭐 이제 알지만 그래서 즉 없고 동일 부피에 동일 입자수가 있다는 법칙에 대한 것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아보가드로의 이론은 오랜 기간 인정받지 못했어요. 실증주의 시대거든요.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실험에서 직접 관찰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부피는 일잔, 물론 부피도 볼 수 있지만 이걸 제쳐두고라도 질량을 볼 때 수소 1g이 있으면 거기에 산소 8g이 합쳐서 물이 9g 된다는 것뿐. 자, 부피가 이렇게 소모되고 이렇게 생성된다는 것도 알았지만 수소가 1g 그리고 산소가 9g이 이게 더해지면 물이 8g이죠. 9g이 생긴다라는 실험의 결과값만 있었단 말이에요. 눈으로 실증주의 시대니까. 그래서 돌트는 그 당시 이제 또 아주 패러다임은 아니었지만 주름을 잡던 유명한 돌트는 자, 이렇게 소모되고 이렇게 생성되니 얘가 당연히 이렇게 둘이 만나 딱 되니까 물은 분자식이 이걸 거야 라고 오히려 돌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되게 이 양전하고 음전하니까 너무 탁 붙을 것 같고 그냥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아보가드로는 그러면 자기의 이런 이론들, 이런 가정들을 다 이런 동일 입자 부피수, 이원자 분자설 이런 것들 이거는 뭐 그전부터 이제 받아들이고 있던 거니까 원자 깨지면 안 된다는 건 가정이라기보다 원래 전제죠, 전제. 돌튼도 받아들이고 있던. 하지만 동일 부피, 동일 입자수, 그다음에 이원자 분자수 같은 건 돌튼이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고 이런 거 못 받아요 하면 버릴 만도 한데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H2O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보가드로는 자기의 이론을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이제 수소 원자는 1이고 원자량은 1이고 수소의 원자량은 1이고 산소의 원자량은 16인데 근데 산소가 2개 쓰였고 수소가 2개 쓰였고 얘가 1개 쓰였으니 질량이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18g이 될 테니 이거 이제 2로 나누면 이 비율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까지 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론에 맞게 쳐넣는 거죠, 현상을. 제가 왜 쳐넣는다는 표현을 제 격한 표현 일부러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어떤 표현 누가 썼냐면 이따 수업 시간이겠지만 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실제로 표현해요. 격하게. 저게 상스러운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학교 교단에선 더 상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고등학생들이랑 래퍼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좀 친한 척 하려면 어느 정도 격해야 되는데 어쨌든 쿤이 뭐라 그러냐면 이따가 하겠지만 과학을 믿는 과학자들은 다 자기가 믿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뉴턴을 지지하는 뉴턴 패러다임을 따라다니는 그런 신봉하는 과학자들은 정상에서 하는 일이라는 건 그거밖에 없다 그랬어요. 쿤은. 모든 자연상 중에서 모든 자연상을 내 패러다임 안에 껴맞추고 쳐넣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겠어요? 포퍼랑 싸워요. 왜냐하면 포퍼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론들, 그런 수학, 그런 진리 같은 걸 찾아내는 입장이거든요. 찾아내는 과정에 검증을 못하니까 반증되는 건 쳐내자 이런 입장인데 쿤은 아니야. 우리가 이론을 만들어내고 자연을 거기에 쳐넣는 활동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둘이 엄청 싸우는 거예요. 관점이 너무 달라요. 아무튼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포기하지 않죠. 자기 이론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였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지금은 왜 이걸 받아들이냐? 이렇게 가정을 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이 너무 많고 실제로 많은 것들이 이걸로 가정했을 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버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래에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걸 어떻게 H2O를 받아들이게 되었을까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뒤에 아래에 쭉 봅시다. 거기 아래에 있는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1대8 질량비가 나오는데 돌트는 이게 1대1의 결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반면 아보가드로는 원자량의 비율이 1대16인데 이렇게 수소가 2개 산소가 하나니까 2대16, 즉 1대8이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또 뭐라고 써있죠? 알 수 없다. 그냥 실증주의자들은 질량비가 1대8로 결합한다는 규칙성만 받아들이자. 끝. 여기서 끝내자. 나는 눈으로 보고 눈으로 검증된 것만 받아들일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 못 믿겠어. 자, 논리 실증주의에 의하면 경험적 증명이 불가능한 말, 위에 모든 아보가드로의 말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유기화학에서 내려준 H2O의 결론, 이제 물을 H2O로 받아들이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기화학에서 성행했던 분자 모델 작업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 중반까지 연금술사들이 찾아낸 현상이 있었어요. 지금은 에테르화 현상이라고 이제 유명하게 우리가 공부를 다 했어요. 화학 선생님 다 하셨지만
그 당시에는 이 현상이 연금술사 현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에틸 알코올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황산을 섞으면 얘가 에테르로 변해. 근데 황산은 부산물로 물로 나와. 근데 황산은 전혀 반응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근데 황산을 넣지 않으면 에틸 알코올이 에테르로 변하지도 않아. 희한하죠? 그렇잖아요. 현상만 봤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현상만 봤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생물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현상만 봐도 신기하죠. 에틸 알코올에 황산을 넣으면 에테르로 변하고 물과 에테르로 변하는데 또 황산은 그냥 그대로 있어. 지금은 이게 촉매 현상이라는 걸 알지만, 그렇죠?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의 유형 이론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이걸 전제하고, 그러니까 물의 유형이라는 건 그 아래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데요. 결국은 물이 이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산소 하나에 수소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붙들고 있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붙들고 있는 이런 부분이 다른 물질로 대체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물의 유형 이론이었고, 이걸 전제하는 게 뭐예요? 이거죠. 물은 이게 아니라 이거라는 걸 전제하에 설명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1850년경에 영국의 유기화학자 윌리엄스는 물의 유형 이론을 이용해서 뭔 느낌이 와요? 네, 차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에테르화 메커니즘을 참으로 명쾌하게 해석해냅니다. 자, 에테르화 현상을 설명해낸 물의 유형 이론이 대강 분자 구조의 진상을 표현하고 그 이론의 기반이 되었던 물의 화학식 H2O도 그냥 굳어집니다. 자, 이거 뭐 우리가 꼭 중요한 그냥 어떻게 하는지 그냥 봅시다, 여러분. 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물이 이거예요. 에틸 알코올이 뭐 이거 그냥 가볍게 그냥 봐주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화학을 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에틸 알코올이고 에테르는 이거예요. 이제 뭐 여기서 갑자기 물이 나오고 이런 걸 이제 설명을 못 하다가 이제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에틸 알코올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얘랑 똑같이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산소가 있고 C2H5 여기 H, 얘가 이제 이거예요. 에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이 뭐랑 만나요? 황산이랑 만나요. 황산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SO4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H가 달려 있어요. 이때 얘랑 얘가 둘이 만나면 얘가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랑 자리를 바꿔요. 자리를 바꾸면 뭐가 생겨요, 여러분? 얘가 일로 가니까 물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물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현상대로. 그리고 얘가 이제 1호 자리로 오니까 이 H 대신에 C2H5, SO4 이런 물질이 돼요. 근데 얘는 촉매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이 상태에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제 이 물질에다가 상상을 넣어준 거니까 이런 분자는 뭐 물질 안에 또 있겠죠. 또 있으니까 이번에는 얘랑 또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말했어요. 얘가 다시 얘랑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얘가 다시 얘랑 자리를 바꾸면 얘는 다시 H가 되겠죠. 그럼 다시 황산은 그대로 온 모습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촉매인 거예요.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얘가 이 자리로 오면 C2H5가 여기 한 번 바뀌어서 여기 있고, 이제 얘랑 자리를 바꾸면 얘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바뀌었으니까 H로 남겠죠. 그러니까 얘는 원래 모습 처음 들어갔던 그대로 남고 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유기화학자 윌리엄슨이 설명을 해낸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이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고 부산물로 물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황산은 원래 모습 그대로 남는다라는 그 연금술사들이 말하는 희한한 현상을 에테르화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전제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설명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걸 설명을 하기 전에 전제로 깔아놨던 건 당연히 맞다 치고 이걸 설명했을 때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아래에 써 있어요. 논리적이진 않아요. 얘가 이 이론이 맞다고 해서 여기 이 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만들었던 그 전제가 무조건 맞다?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는 사실 합당하지 않지만 굉장히 과학적으로 실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아래 써 있는 것처럼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때 전제 조건으로 한 내용 뭐겠어요? 아보가드로 말한 이런 것들, 이런 가정들은 이런 전제 조건으로 한 내용은 진실로 여겨야 한다는 추론이죠. 그렇죠? 논리적으로는 엄격하게 볼 때는 허점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 설명이 맞다고 해서 전제까지 다 맞겠냐마는. 하지만 실용적으로는 가장 설득력을 지닙니다.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을 H2O라고 정해놓고 설명 가능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굳어지는 거죠. 아, 물은 그러니까 H2O구나. 그럼 이게 다 설명이 맞으려면
아보가드로에 말했던 이거 법칙, 그렇죠? 이원자 분자설 이런 것들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H2O라던가 아니면은 DNA 이중나선 구조라던가 여러 가지 복잡한 단백질의 구조 등의 이름들이 다 확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부터 막 그랬잖아요. 눈으로 봤냐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그냥 가정하고 설명한 거예요. 그 가정하고 이 설명 하나 설명할 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지만 이걸 가정하고 설명해낸 거를 그 다음 거에 사용했을 때 다 설명이 계속 돼. 그럼 이제 이거가 받아들이는 정설처럼 이제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물론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언제든지 깨질 수는 있지만 하지만 애초에 이런 가정들을 틀렸다라고 해버리면 화학적 체계는 다 무너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교과서에 넣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대격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 다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지도교수의 마지막 멘트를 봅시다. 어떤 과학 지식은 지도교수의 마지막 멘트 어떤 과학 지식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의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그렇죠? 아보가드로의 상상력의 산물이었어요. 그렇죠? 이 동일 부피 안에 동일 입자수가 있다는 것, 이원자 분자 이런 것들 원자는 깨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상상력의 산물인데 이전의 성공적인 설명들을 새로운 상황에 빌려와 적용하여 임시적인 설명 지식을 생성하는 정신적인 과정이다. 임시적인 설명 지식은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과 비슷한 과거 경험으로부터 가져오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문제를 다시 보면 밑줄친 이전의 성공적인 설명에 해당한 내용을 2개를 자료에서 찾았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그냥 입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는 것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모든 기체에서 같은 부피 안에 같은 입자수가 있다는 것 이렇게 2개로 쓰면 이건 사실 설명이라기보다는 애초에 가정이죠. 가정이고 이걸 가정하고 뭘 설명한 거예요? 그 위에 있는 내용에 써있는 물은 H2O고 물은 아까 지워버렸네요.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것.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답안에도 사실은 사실 녹여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아보가드로의 법칙 있죠? 동일 부피, 동일 입자수를 전제한 다음에 전제하고 실험실 소모되고 생성된 수소산소 물의 부피비로부터 물의 화학 방식 H2O다. 이렇게 설명한 것 하나와 두 번째, 원자는 깨지지 않는다라는 걸 전제하고 이렇게 분자식을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것, 물의 화학 방식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것 이게 2개의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어렵죠? 화학사를 알면 재밌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화학사를 모르면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확히 쓰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첫 번째 그냥 물이 H2O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더 정확히 쓰면 동일 부피 안에 동일 입자수가 있다는 그 아보가드로의 법칙 있죠? 그걸 전제하고 물이 이제 직관적으로 부피를 본 다음에 이제 한 부피 소모되는 걸 보고 H2O다라고 설명한 것. 두 번째는 그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 이걸 전제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원자 분자가 들어있는 이 화학식을 이렇게 쓴 것. 이게 이제 설명 체계죠. 아보가드로가 설명한 2개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쓴 것이 정확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답을 찾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과학이 이런 식으로 생성된다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야 제가 여기 맨 마지막에도 유인물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 써놨죠. 뭐라고 썼죠? 이렇게 유인물이 섞여 있죠. 거기 아래 제가 그 맨 끝에다가 그래서 윌리엄스는 에테리화 현상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아보가드로의 이론을 차용해 왔고 이로부터 다양한 설명들을 설명해내었다. 그래서 기출하고 써놨고 거기 아래 그 마지막 지도교사의 멘트를 다시 복붙해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써놨죠. 이제 이 지문이 이해되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문제 굉장히 의미 있고 과학의 본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과학 교사와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진짜 학생들이 과학사적 그 과학의 본성 측면에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자라고 사회적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거지 눈으로 봤으니까 이 눈으로 본 확인된 사실 검증된 거니까 받아들이자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잘 모르지만 기술이 발달해서 봤겠지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화학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화학이 특히 그렇죠. 화학이 특히 그렇죠. 눈은 안 보이니까. 근데 물질들을 막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실 화학하는 친구들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왜 보이지도 않은 걸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공식들을 써내고 그렇잖아요. 설명해낼까. 이런 화학사가 있다는 걸 그래도 알고 나면 네, 아이들이 충분히 화학을 받아들이기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여러 번만 해도 좀 편해지지 않았어요? 아, 이런 식으로 화학이 알아냈구나라는 걸 안 게.